대전 시민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쏟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해찬 전 대표님, 상임 고문님,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으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모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우리 최고위원 후보님들 한 1분씩이라도 한 말씀 하시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네. 먼저 하고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님 한꺼번에 나오셔서 같이 하시죠. 3, 2, 1 순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번호가 또 1, 2, 3이에요.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정말 여기 있으니까 뭐 기운을 압도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우리 야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지도부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지 참으로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주셨던 그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의 태행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선명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될 텐데, 이번 8월 28일 전당대회가 이러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고 우리 민주당의 앞날이 걸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한 민주당, 선명한 민주당, 그리고 민생에 유능한 민주당,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되는 민주당, 통합의 민주당을 만드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그 쓰임과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호 3번 박찬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 사랑하는 세종시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2번 서민의 영원한 달인 서영교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화이팅!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잠도 오지 않고 TV도 꺼버리고 싶어.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좀 야무지게 해봐, 좀 세게 잘 해봐. 이래서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하자마자 윤석열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놀란 것 같습니다. 제가 출마하자마자 권성동이 흔들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제압해 버리겠습니다. 법사위 4년 했습니다. 법사위 4년 하면서 윤석열과 권성동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우리를 다시 검찰을 장악하고 저희들을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 4년 했던 그 능력으로 그들을 모두 제압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국회행정안전위원장 2년 했습니다. 경찰과 선관위가 제 소관기관입니다. 저들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온갖 피의 사실들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압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성입니다. 이렇게 강한 여성 지도자 보셨습니까? 저에게 인정해 주십시오. 21대 국회에 출마할 때였습니다. 한동훈이 저에게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해찬 대표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서영교 흔들리지 마. 저 검찰들의 공격이 서영교에게 제일 먼저 시작해. 흔들리지 마 라고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아서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제 최고위원이 되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민의 영원한 달인 서영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기는 혁신으로 혁신민주당 만들겠습니다. 혁신위원장 출신, 청년위원장 출신 기호 2번 장경태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네, 이곳 세종에 왔습니다. 세종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 바로 노무현의 정신과 이해찬의 실천으로 정치가 바로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곳이 바로 세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번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혁신해야 됩니다. 혁신 지도부를 완성해서 혁신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혁신의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됩니다. 둘째는 인재를 육성해야 됩니다. 셋째는 수권 능력을 가진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바로 실력을 갖춘 강한 민주당을 만들 수 있는 저 장경태와 이재명 후보님을 뽑아주셔서 함께 혁신 지도부를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서비스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지금 저희가 이 꽃다발 증정식이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꽃다발 증정식 있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꽃다발을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뭐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님 한번 성심하겠죠?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이 꽃을 사러 갔는데 꽃집 사장님이 너무 행복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꽃 안에 정말 의원님을 향한 마음을 정말 꽃으로 꾹꾹 눌러 담아주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제가 다니면서 이런저런 선물을 많이 받는데 저번 개항 선거 때 받은 여러 가지 편지 중에 제가 직접 다 먹고 너무 많아서 우리 이제 실무진들 보고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그 중에 현금이 50만 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보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관위로 원래 돈을 주셔서 이제 선관위로 넘겨줬다고 합니다. 제가 혹시 돈 들었나? 가끔씩 이런 걸 이제 던지기라고 해서 가끔씩 이렇게 온갖 방법을 엮어보기 때문에 제가 요즘 너무 조심하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우리가 한 공간에서 같은 꿈을 꾼다 라는 걸 느껴보기 위해서 이런 시간에 함께 해주신 거죠? 네! 정말 우리의 지도자시고 우리 민주당을 이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유능하고 정말 국민에게 충성하고 정말 국민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 일부러 오셨는데
잠깐 우리 이찬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여기 앉으셔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럼 거기서 하실까요? 네. 앉아서 이러 앉아서 하십시오. 잠깐이라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기 우리 세종시를 이렇게 방문해 주신 이재명 대표 후보와 세 분의 최고위원 후보님들 전국을 돌시나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정권을 잃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을 다시 묶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결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로 4년 전에 이 전당대회를 하려고 전국을 돌아다녔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의 소망을 잘 받아들이고 잘 묶어가지고 민주당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또 총선을 잘 치러내고 다시 한번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여러분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자그마한 힘을 합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이 참 매우 크다는 걸 새삼 절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집권하고 나서 불과 며칠 얼마 안 됐는데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실망이 커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 잘 헤아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민주당이 없이는 나라의 장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국면을 잘 끌어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우리 당의 든든한 주춧돌 우리 예찬 전 대표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또 조언, 질문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함께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예찬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국민들의 기대, 그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국정 운영 결과 때문에 아주 단기간 내에 국민으로부터 뭐라고 할까요? 버림받았다면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서 입안하는 민심이 그게 민주당으로 얼마 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지대로 자꾸 모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국민들께서 흔쾌히 내가 이게 더 나아, 최선, 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야 라고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물먹이 잡먹기로 덜 나쁜 것을 선택해야 되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자학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 자괴심 같은 것이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상대 정당이 실패하니까, 실수하니까, 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그 지지율이 올라가서 국민에게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 정치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여론조사 내용을 오늘 24% 나왔다는 걸 들여다보니까 그 응답자 중에 원래 나는 보수다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나는 진보다라고 얘기하는 숫자보다 원래 좀 많거든요. 통상적으로. 근데 지금 오늘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는 보니까 난 진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420대 470 이렇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뭘 말하냐면 아직 우리 민주당이 대안 세력이다. 확고하게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정치 결사체다. 이런 생각이 뚜렷하지가 않은 겁니다. 아까 장경태 후보께서 혁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혁신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또는 여망을 담아 안는 그릇으로서 충분하게 우리가 변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국민들은 민주당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가 기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차라리 어쩔 수 없으니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이 여전하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는 우리는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통째로 책임져야 하는 정치 결사체 아니겠습니까? 저들에게 맡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지금 우리가 당장 눈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민생의 위기 또는 저성장이나 경제 침체의 원인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불평등과 엄청난 격차, 불공정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제대로 골고루 나눠져서 효율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곳에 너무 많이 쌓여서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침체의 원인이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민생의 위기, 경제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원인 역시 엄청난 격차, 불평등 때문이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 이 위기의 원인을 제거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기를 대응한다고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게 이 정권의 마인드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법인세 감면을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법인세 감면이 모든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게 아닙니다. 3천억 이상의 누진 구간, 이 구간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억 버는 회사나 3천억, 1조 원, 10조 원 버는 회사는 똑같이 내게 하겠다. 22% 내게 하겠다. 누가 혜택을 봅니까? 초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초대기업. 그래서 1년에 거기서 생기는 세수결손이 한 5, 6조 원쯤 된다고 합니다. 임기 다 따지면 무려 3, 40조 원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동네 골목 상권에 돈이 벌지 못하게 서민들의 소비 여력을 줄이고 있잖아요. 경제가 더 나빠지겠죠. 물론 지역화폐 예산을 축소하면 득보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카드 예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30조 원 내출이면 3천억 가량 남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 이런 데가 이제 인터넷 거래를 하게 되니까 거기 매출이 늘어나겠죠. 사실은 그게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이런 예산을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노인들께서 28만 원 또는 받는 그 노인 일자리가 사라지면 결국 종이 주스로 골목으로 길가로 또 나서야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위기를 완화시키는 것이냐,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이냐, 결론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노동 탄압이 심해지고 있죠. 노동 시간도 늘리고, 예를 들면 유연 근무제, 유연 근무제 아니죠, 탄력 근로제 이런 것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법률 개정이 안 되면 시행령 개정을 해서라도 아마 해 나갈 것 같습니다. 한때 박근혜 정권에서 그런 일을 했죠. 원래 법치 행정을 해야 되는데
법률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시행령에 의한 행정을 했죠. 시행령 마구 만들어가지고 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으로 통치하는 영치주의를 그렇게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국민에 대한 애정 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열정 또 어떤 정책과 비전 가치가 뚜렷하지 않은 정치 집단이 이 국가를 경영을 맡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다 다가오는데 그것을 막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바로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엄중하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실수하고 실패하니까 우리 가만히 있다가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차악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기회를 가진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 이 나라의 미래를 운수에 상대방의 실수에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우리가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평상시의 정상적 경쟁을 통해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의 우리 민주당에 대한 국민 인식, 기대 수준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이제 다시 국민의 신뢰, 믿음, 그리고 기대, 그리고 좀 더 나아진다면 국민의 사랑에 기반해서 흔쾌히 대한정당으로 또 수권정당으로 인정받게 당을 바꿔내는 거, 우리 당원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적인 과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운수와 운명에 맡기는 삶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새 길을 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정치가 하는 일이다. 우리 민주당이 그 민주당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네.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이 사실은 이 리더십 체제가 2년에 한 번씩 또는 그보다 더 빠르게 사실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연속성, 지속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장기적 집권 플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다음에 정권을 다시 이제 회복하려면 우리가 전국 정당화를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호남 이것만 가지고는 쉽지 않죠. 반드시 영남, 부울경, 충청, 또 강원, 그리고 대구, 경북까지 이 경계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여지를 더 키워내고, 취약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은 비록 기초 광역의원 선거, 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성과를 크게 못 내더라도 토대는 조금이라도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해서 그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그게 성과로 축적이 돼서 우리 민주당의 저변을 넓히고 토대를 좀 더 튼튼하게 하는 그 길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이 이 소외 지역 또는 경계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죠. 중앙당의 당직도 그분들에게 좀 더 많이 부여하고, 또 그분들에게 일상적 정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찾아내고, 또 인재도 많이 등용하고, 또 비례대표 이런 거 결정할 때 취약 지역에서 일정 수를 의무적으로 배정하게 해서 그거라도 기대하고 지역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꼭 필요하다. 장기적인 민주당의 집권 기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민주당, 바로 그런 민주당을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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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 뭐 여기 이 평일날 불금 저녁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뭐 제가 얘기하면 아 저 새로운 사실이구나 이럴 리도 없고 우리가 소통 교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 우리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저도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는 준비되어 있겠죠? 네. 가능하면 좀 다양하게 좀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재명 당대표 후보님을 통해 저희 민주당의 미래, 우리 역할 책임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원 및 시민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원과 지지자의 대화이므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좀 몇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두 손 들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손 들어주시면.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국회의원님 당대표 후보님.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전 위에서 보게 되는. 예. 이렇게 존경하는 분을 위해서 뵙게 되니 제가 또 되게 오래전 좋은 자리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남 공주에서 온 서봉균이라고 합니다. 예. 뭐 박수 받는 건 아니고 바로 옆 동네고 얼마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짧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알기 전부터 기본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매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에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건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놀랐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워낙에 과감하고 급진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함부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것을 지금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하겠다 혹은 뭐 혹시 내년이 될 수도 있죠. 내년에 대통령이 되실 수도 있는데 내년에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신다고 해서 언제까지 해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거 명확한 뭐 스케줄을 달라는 건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님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한 신념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실 정말 우리 서봉주 선생님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 중에 하나를 콕 집어 지적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게 시범적으로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해서 이거를 꼭 필요한 거구나 정말 유효한 경제정책일 수 있구나 미래에 피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정책이구나 이걸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때부터 뭐 청년 기본소득 또는 청년 배당의 이름으로 경기도에서도 했고 제가 최근에 이제 퇴임하기 전에 도지사 퇴임하기 전에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또 시범적으로 연천군 무슨 면이더라 그 연천군의 무슨 면에 그 면 단위의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했어요. 내용은 5년간 아이 어른 뭐 재산 유무 가리지 않고 전원에게 15만 원씩 연간 한씩 60억 정도 드는데 15만 원씩을 지급한다. 세 가족이면 이제 4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5년 하고 필요하면 연장한다. 원래 이제 제가 계속했으면 이걸 이제 계속 확대할 생각이었는데 농촌 지역에. 근데 놀랍게도 시행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인구가 7% 늘었다고 합니다. 계속 줄어드는 곳이거든요. 청산도 계속 줄어들다가 이 턴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새로 들어온 전입자에게도 모두 적용하도록 했죠. 결과를 좀 보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신안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신안군에
박우량 군수, 제가 딱 칭찬하려고 일부러 얘기 드린 거예요. 박우량 군수님이 제가 하는 식의 표현에 의하면 햇빛연금 같은 걸 도입한 겁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주민들이 지분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긴 수익으로 연간 한 250만 원 정도 가구당 이게 지금 하나 봅니다. 그냥 거기가 유일하게 군단위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군수님 말이에요. 30대는 오자마자 그걸 적용해주고 40대는 1년 지나야 적용해주고 50대인가 뭐 이렇게 일정 나이는 3년이 지나야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액의 안정적인 소득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소중하냐, 그게 예를 들면 거주 지역을 결정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안 섬에서 그 당연히 맨날 빠져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늘어나고 있대요. 유일하게 인구가 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농촌 소멸에 대한 대응책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진 삶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바라거든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개인화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출마 선언문에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전환적인 신문명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전환적인 신문명 시대. 우리는 이제 에너지가 탄소에서 수소로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 살게 될 것이고, 기술혁명으로 노동이 생산을 담당하기보다는 기술이 생산을 담당하는 시대, 즉 노동소득에만 의존해서 살 수 없는 시대, 이론적으로 완전 고용이 가능한 시대를 벗어나고 있다 이제. 그래서 모든 게 일을 하고 일해서 소득을 얻어서 그 소득으로 사는 게 원칙인 사회. 그러니까 무조건 다시 이제 실업수당을 주는 것은 뭐 다시 표현한 뜻이고요. 모든 게 이제 취업을 하게 하는, 일자리를 얻게 하는 이런 정책인데, 과연 이런 방식의 사회가 지속 가능하냐?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 이제 예를 들면 디지털 산업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한계 비용 제로에 수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생산을 늘리면 한 개 더 늘리다가 생산비가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에 생산이 또 늘어나거든, 비효율 때문에. 근데 이 디지털 기업들은 계속 비용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 또 유튜브 이런 경우에 사용자가 막 1000만 명이 늘어났다, 1억 명이 늘어났다. 근데 그 고용 늘지 않거든요. 서버만 늘리면 됩니다.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아요. 매출이 거의 전부 영업이익.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이게 추가 생산에 돈이 더 들지 않아요. 이런 사회가 과연 우리가 충분히 대비되어 있냐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전환적인 신문명 사회라고 보여지고, 그런 사회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소위 복지, 특히 선별복지를 통해서 굶어 죽지 않는,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이제 그것도 다 되진 않았지만 말이죠. 그 사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우리의 생산력 수준이 그 정도는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쓰면 또 시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거까지만 제가 써놨는데 별로 반향이 없어요. 그 내용의 기본적인 삶, 그거는 소득의 기본적인 소득, 기본 서비스, 이런 게 다 포함되죠. 그래서 사실 학계에서는 기본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아주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인간으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 통신이든 뭐 등등 다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점 때문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의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행히도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본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이거를 전면적으로 고액으로 도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실행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아동, 청년, 청소년, 장년, 연금을 못 받는 그런 퇴직하는 나이, 60세, 65세, 장애인, 예술인, 농어촌 이런 데를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1세까지 자산 여부, 직업 여부 가리지 않고 100만 원씩 다 지급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결정을 했다고 제가 봤는데, 그게 사실은 2세, 3세, 4세, 5세 쭉 올라가서 늘어나면 그게 기본소득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한때 65세가 넘으면 월 20만 원씩 예외 없이 지급하겠다. 이게 세대별 부분적 기본소득이거든요. 물론 거짓말을 했지만, 물론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미 아동수당은 사실 기본소득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부분에 다 도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미래 의제가 될 것인데, 제가 아쉬운 것은 원래 제가 이거 한 10년 가까이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많이 논쟁도 되고 제가 많이 당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한 60% 정도의 국민들이 이걸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께서 국민의힘 정당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들은 물론 안 합니다. 근데 좋고 국민들이 동의하니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게 이제 저질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집중 공격을 당하면서 애게 몇만 원짜리 뭐 이런 이게 이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대선의 핵심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선거 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기본소득 얘기를 안 하고 기본소득에 해당되는 얘기, 아동수당, 청소년 수당, 청년 기본소득, 장년 기본소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께서는 기본소득을 말을 많이 안 하니까 포기해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꼭 대비해야 될 핵심적 미래 의제다. 여전히 미련 수준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긴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젊은 여성 전해주세요. 전달. 그만할 때까지 계속 전달.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저희 먼저 질문하신 분이 공주에서 오자고 하는데, 전 대전에 살고 있는데 대전에서 일 때문에 못 보고 세종으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의원님한테 좀 여쭈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 우이루라고 있습니다. 어차피 1등은 우영우라고. 제가 봐도 요번에 당대표 역시 당대표는 역시 또 이재명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죠? 뭐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당대표 그 후보들이나 많은 분들이 나왔을 때 그분들의 그 공약 같은 걸 들어봤을 때 맨 처음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대부분 그 이재명 의원님을 저기하기 위해서 나왔다, 퍼팅하기 위해 나왔다. 너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윤석열 정부나 지금 야당과 싸우려는 게 아니고 왜 이재명 의원님과 싸우려고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님께서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화합과 이 부분으로 같이 가실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5세 입학에 관련된 뭐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복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민생 해결 방안 자체를 당대표가 되신다면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도 좀 추상적인 질문이긴 하지만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당내 화합과 통합 문제는 사실 우려할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우리 전 대표님이 잘 만들어 놓은 공천 시스템도 있죠. 원칙적으로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당이
다양성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점이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시너지의 재원이다.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그릇을 가지고는 많이 담지 못합니다. 그릇의 모양이 다 달라야 더 다른 모양들의 많은 것들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내가 모래인데 나하고 성격 비슷한 모래만 잔뜩 모으면 그 모래덩이밖에 안 된다. 근데 나하고 다른 자갈도 모으고 시멘트도 섞고 물도 섞고 하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되죠. 그게 저는 당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잘 안 되는 모양이던데 권한을 가지면 51%의 주도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49%를 많이 나눠주고 역할 분담을 하게 하고 또 그걸 다 모아도 어차피 51%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다 가지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나하고 다르다고 배제하려고 하니까 내 편 아니니까 배제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러지 않는 게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남시 경기도를 경영하면서도 능력이 똑같으면 당연히 우리 쪽 가까운 사람을 쓰죠. 그게 정치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더 능력이 나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을 썼습니다. 우리하고 약간 생각이 다르고 약간 다른 편에 속해 있어도 아니면 저쪽 진영에 있던 사람이라 그게 사실은 성과를 내는 방법이에요.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쪽 있는 사람을 써야 우리의 세력권이 저기까지 가죠.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속닥속닥 하면 사실은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스스로 고립되고 왜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길을 자초하는 거죠.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거, 권한이라고 하는 거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편 이해되는 점도 있어요. 그런 세상만 살았으니까. 그러나 이재명이 당을 책임지는 민주당은 더 다양하게 역할 분담을 통해서 더 큰 정당이 될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런 게 있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자, 5세 입학이나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문제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민생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참 고민이죠. 저는 여의도 정치와 현장 정치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의도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말도 많이 하고 주장도 많이 하고 내세우기도 많이 하는데 수습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끝난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특이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는데 해산했다는 소리 들어본 일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근데 행정을 하다 보면 끝마무리를 안 지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책임성이거든요. 뭔가 하면 시작하면 끝을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뭔가 주장은 많이 하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불신의 원인이 되죠. 이거 또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 얘기를 해도 이제 기대도 안 해요. 또 뭐 그러다 말겠지. 그래서 저는 우리가 큰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드릴 수는 없고 또 그런 기대를 하시지도 않고 진심을 다해서 부여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쓸 자세가 돼 있다면 그걸 국민들은 인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우리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다른 사람 얼굴만 싹 쳐다봐도 저 사람이 나 싫어하나 좋아하나 알지 않습니까? 솔직히 딱 보면 알잖아요. 국민들은 눈이 이렇게 귀가 이렇게 입이 5천만 개인데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게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국민에게 정말 충성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작은 성과와 실천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해내는 것. 이게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거대한 거 한 방을 누리지 말자. 저는 그런 주의자입니다. 획기적인 뭔가 혁명적인 이런 거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딴 사람이 했겠죠. 하다 안 되니까 남아있는 난제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에서 해결 가능한 거, 작은 것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작은 거지. 그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고통받는 사람은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해결 가능한 것들, 거기에 진심을 다해서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다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티끌모아 태산처럼 성과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결국 국민들께서 앞으로는 더 잘하겠구나, 더 큰 권한을 주면 더 잘하겠다 이렇게 믿게 만들어야 되겠죠. 어느 부분이 가능하냐? 저는 정말로 많다고 생각해요. 왜 없겠어요? 문제 있는 거 한번 뽑아봐라. 저는 아까 장경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소통하는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정말로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듣고 일상적으로 듣고 피드백하고 필요한 건 정책으로 만들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나가고 당원들과 당이 하나로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당원의 뜻이 관철되고 국민의 욕구와 열망이 조금이라도 해결돼가는 그 과정도 우리가 차근차근 충실하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도 기회가 체계적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 사안들을 어떻게 접근할지는 제가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듣고 또 그분들한테 저는 지금 기획 중이긴 한데 이건 약속은 아닙니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거 할 때 각 분야에 정말 긴급하게 꼭 하고 싶은데 소외되어 있는 분들한테 발언 기회를 줄까 생각 중이에요. 짧게.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일방위 을지로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눈에 잘 안 띄죠. 그런 기능을 최대한 많이 늘려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소망은 아니고 국민들의 원하는 바를 조금씩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발이 이제 좀 바쁘겠죠. 너무 아쉽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로써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세요. 세종문펜 대표 윤철현입니다. 후보님한테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일부 문펜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말은 가짜입니다. 진짜 문펜은 아직도 이재명 후보님을 뜨겁게 지지합니다. 지난번 이재명 후보님의 3.1절 명병유세를 잊지 못합니다. 대형 태극기 배경으로 한 그 장면은 제가 죽을 때까지 감동적인 명장면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재명 이름 풀이하자면은 있을 자자 발견명자 밝음이 있고 또 빛이 있고 태초에 빛이 있었죠. 기가 막힌 이름이죠. 제가 지난번 그 명동성황 때 유세 때 또 다른 이재명을 떠올렸습니다. 구한말 청년의사 이재명이 있었습니다. 명동성당에서 벨기에 황제의 추도식을 마치고 나오는 우리 민족의 매국노 이완용을 처단하기 위해서 청년의사 이재명이 단도 한 칼만을 혈혈단식으로 품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인력거에 올라탄 이완용을 처단하기 위해서 몸을 날립니다. 찔렀습니다만 아쉽게도 목을 관통하지 못하고 어깨를 피게 찔렀습니다. 저는 그때의 이재명을 보면서 오늘의 이재명이 그때의 이재명이 가졌던 그 기상, 기백 가지고 환생을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그때 당시에 우리 친구인 이재명은 우리 민족의 매국노 이 친일파들 척결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지금 이재명은 반드시 척결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님한테 저희가 꽃다발을 드렸습니다만 꽃다발만 받지 말고 세종 시민들은 잘 버려진 단도 한 팔도 갖고 가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발언을 못했으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이재명 의사가 저하고 한자 이름도 똑같고 나이가 그때 20살이었는데 아마 처형당한 날이 제 생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지만 앞으로 10,000명, 20,000명의 이재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랬는데 제가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울 바는 있죠. 정말 아쉽죠? 네. 아쉬운데 꼭 해야 되겠다. 우리 두 분만 할게요. 이거 앞에 분 먼저. 저는 한 짧게 끝낼게요. 그럼 목소리가 하세요. 이재명 사랑합니다. 네, 말씀, 요 앞에 분 들으시죠.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노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노래를 하고 네, 제가 그동안 네, 이재명 고맙긴 한데 다음 기회에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노래가 있는데 들려드리면 안 될까요?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딱 한 분만 더 뒤로 넘겨서 저기 누구? 네, 뒤로 주세요. 저기 넘겨주다가 가다 보면 뭐 적당히 되겠죠. 그거 사세요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네. 감사합니다. 아까는 이재명 의원님 후광에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할 말을 제대로 못해서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가 폭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정권을 지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아픔에 공감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거를 정치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게다가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더 피해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할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네, 당원으로서의 바람이기도 하고, 이제 당대표가 되시면 그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제주도의 4.3 사건 현장, 전국에 그 학살당한 현장, 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사복살인 사건 조작해서 처형하고, 또 고문 등을 통해서 죄를 만들어내고, 이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건데 공소시효를 영구 배제해야 됩니다. 원래 반인권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협약도 있는 것 같은데, 집단학살이라는 거,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보면 저 사람들은 동의 안 할 가능성이 많은데, 국가폭력범죄, 예를 들면 고문, 사건 조작, 폭력, 직접적 폭력 행사, 예를 들면 살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법을 반드시 통과시킵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고 수십 년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 그 후손들도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당한다. 이렇게 해야 세상이 좀 제대로 될 겁니다. 지금 다시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죠.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현장을 지금 많이 목격합니다.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게 마취제 같다고 하잖아요. 하다 보면 너무 우습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을 조금 넘다가 보면 결국 어느 순간에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폭력성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 기소 또는 뭔가 범죄를 단죄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되게. 네. 그러면 자기들 건 다 봐주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우리가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고, 저는 이 말씀을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나의 의지를 상대가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관철하는 힘을 말해요. 그거는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국민에게 주어진 겁니다. 국가에 주어진 것이죠. 그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놓고 선거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필요한 이유는 합의해서 할 거면 의석이 왜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합의해서 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지 않지요.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고 국민이 원하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부당한 이유로 반대를 하면 논의하고 토론하고 수렴하고 타협해보되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라는 게 바로 민주주의 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의 필요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최대치로 행사해야 된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소위 기득권에 부당한 저항이 생기고 그게 소위 노이즈를 일으키고 또 일부에서는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좀 시끄러운데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다쳐가지고 주사 맞추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수술 안 하겠다고, 아프다고, 싫다고 막 동네 시끄럽게 울면 옆집에서 막 시끄럽다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술 포기하고 내버려둘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필요한 일은 결과로 증명한다. 그렇게 하라고 권한을 준 건데, 사실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예찬 대표님 정말 애쓰여가지고 180석 만들어놨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압도적 권한을 주는데 대체 뭘 하고 있지? 맞아요. 상대가 저항하고 또 중간에서 갈등이다, 시끄럽다, 균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이 권력을 왜 위임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할 일은 확실하게 하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습니까? 네! 저희 이재명 당대표와 저희 모두를 위해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